반갑습니다. 우리 좀 전에 미간 말지 그 표창원 의원을 가지고 여기 전방의 지방 수령, 지방관, 그것도 말단 지방관 이재명 시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표류하는 제1의 원인은 첫째, 박근혜 대통령, 둘째, 새누리당, 세 번째, 이들 바치고 있는 이 나라의 기득권 세력, 대표적으로 재벌들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된 이래 70년이 넘도록 이 나라는 결코 민주공화국이 아니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소수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 즉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핵심적인 가치는 공화국의 구성원은 평등하다. 공화국의 구성원들은 자유로워야 한다. 공화국의 구성원들은 인권이 보장되고 복지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독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출범할 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만든 이후에도 한 번도 우리가 약속했던 공화국을 실현해 본 일이 없습니다. 공화국의 구성원들로 평등하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이 나라는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지배했습니다. 한 번도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 보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고 이 나라를 분단시키고 그 분단의 체제 위에서 혜택을 얻고 분단의 고통을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했던, 그리고 또다시 얼굴을 바꾸어서 국민을 학살하고 이 나라의 체제를 뒤엎은 군사 쿠데타를 저질렀던, 그리고 또 얼굴을 바꾸어서 광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바로 그 자들이 독재와 부패로 가득한 그들이 이 나라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딸, 군사 독재 정권의 후예, 그리고 광주 학살 세력의 후예들인 새누리당과 이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초빙해온 박정희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바타, 이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공화국의 주인으로서 평등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마치 전제 군주 국가의 왕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법이 모든 사람의 공평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도구였고 자기의 사적 이익을 얻는 수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자들에게 법은 그야말로 공평한 기준이 아니라 강자들에게는 무기였고 약자들에게는 족쇄였습니다. 그 비정상이 70년이 넘도록 계속됐습니다. 그 마지막, 이 구체제의 마지막을 우리가 박근혜의 탄핵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로 역사 속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탄핵은 정치 이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국민의 대리인, 국민의 모습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탄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이 나라의 기득권자들을 그야말로 과거 속으로 보내버리려는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탄핵은 반드시 가결되어야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 78%가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는 이 국민의 뜻을 그대로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역사적 책임을 지고 국민으로부터 함께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탄핵 의결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버튼을 누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망설인 이유는 이게 옳으냐 그러냐 또는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냐 아니냐 국민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그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의에 의해서 이 표결에 참여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살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이 강고하면 할수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그들이 찬성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 반대로 우리가 망설이거나 의심하거나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하면 그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유하자면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배가 확실히 침몰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들은 탈출할 겁니다. 배가 그런데 수리해서 항해를 계속할 수 있고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나면 탈출하지 않을 겁니다. 탈출하게 하는 것은 곧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탈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탈출은 부탁을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빌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오로지 탈출하지 않으면 죽는다. 탈출하지 않으면 배와 함께 침몰한다. 정치 생명이 끝난다. 이것을 확고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결될 경우를 상정해서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라. 국회는 이 나라의 지배기구가 아닙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머슴들의 방일 뿐입니다. 거기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주인이 그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이 나라의 지배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머슴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머슴들이 주인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면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를 때까지 책임을 묻고 주인의 뜻을 관철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그게 바로 민주공화국의 공직자, 민주공화국의 대리인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번 오후 표결에서 새누리당의 이탈로 혹여라도 부결된다면 이번에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가 아니라 박근혜를 포함한 새누리당을 한꺼번에 쓸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번 박근혜의 탄핵,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새누리당의 사실상 해체, 이 조치들은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대한민국답게 만드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실현해보지 못한 자유와 민주와 인권과 복지가 존중되는 민주공화국, 그 민주공화국 수립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활용정정이 바로 오늘의 탄핵 의결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나라는 국민들이 지켜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지배자인 왕이 국민과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칠 때 백성들이 무장하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동학혁명 때 농민들이 싸웠습니다.
일제가 강점했을 때 3.1 만세 혁명운동으로 만주의 벌판에서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기득권자들이 차지했습니다. 해방된 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은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팔아먹었던 매국 세력들이 다시 복귀해서 지배했습니다. 그 세력들이 독립투사를 탄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이 나라 국민들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목숨을 빼앗아서 결국은 다시 우리가 4.19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겼습니다. 절반의 승리를 했지만 그 결과는 역시 매국 세력인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창탈해 갔습니다. 박정희의 인권 침해, 국권 찬탈, 그 많은 세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었습니다. 우리는 박정희가 근대화에 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만큼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한국의 경제 개발은 서구 선진 국가들이,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냉전 체제 하에서 대결하고 있는 지역을 집중 지원한 결과입니다. 독일, 일본, 한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제3세계로 취급하고 경제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왔지만 이 세 개의 나라는 예외를 뒀습니다. 집중 지원한 이유는 이뻐서가 아니라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 민주주의,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 집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독일, 일본, 한국 중에 가장 나쁜 쪽으로 발전한 것이 한국입니다. 재벌이 그때 생겨났습니다. 이 나라 기득권자들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독재했습니다.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은 내분으로 정권이 종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란이 시작됐고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80년 5월에 싸웠습니다. 광주에서는 목숨을 걸고 수백 명이 죽어가면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는 전두환의 집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암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싸웠습니다. 87년 거리에서 치열하게 죽어가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역시 6.29 선언으로 노태우가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3당 합당을 통해서 그 권력이 연장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다시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역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의 성공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퇴를 고민해야 되는,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오로지 촛불에 의지해서 대통령이 퇴진을 얘기해야 되는, 퇴진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은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또다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득권자들이 체제 변화를 통해서 제3지대니 뭐니 이런 걸 통해서 또다시 기득권자로 복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또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이 투쟁의 결과물을 기득권자들이 다시 차지하고 우리 사회의 이 잘못된 부당한 기득권 체제가 그대로 존속하게 될 겁니다. 또다시 후회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싸워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싸움이 끝이 아니라 오늘의 싸움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은 민주공화국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구체제를 밀어내고 새로운 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측면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 노동, 사회, 문화, 외교, 국방, 통일, 한국 관계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불공정입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이 이 나라 문제의 핵심입니다. 격차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자원과 기회와 역량은 일정합니다. 이 자원과 기회와 역량이 공정하게 배분될 때, 공정하게 배분되면 그 자원과 기회와 역량들은 효율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공정한 기회를 누리기 때문에 희망과 꿈을 갖고 열정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도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불평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경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힘센 자들은 법을, 제도를, 경쟁을 빙자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배분은 기여한 만큼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는 작은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 이상의 지나친 초과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재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첫 번째 눈에 띄는 책임자로 지적하고 그를 탄핵하고 퇴진시키려고 하지만 그는 그야말로 머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박정희 향수를 이용해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만든 존재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제대로 읽을 수 없는 보통의 사람들과 대화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상당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후에 그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몸통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바뀌어도 정치 세력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재벌 포함한 기득권 체제입니다. 특히 재벌들이 이 나라의 중심적인 부당한 기득 세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또는 진보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합의했던 것, 공정한 세상, 합법적인 세상, 상식적인 세상, 원칙적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힘의 원천은 돈입니다. 이 돈을 다 장악하고 정치 권력조차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재벌 5%도 안 되는 작은 지분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 경제 대부분을 장악하고 100%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부당한 내부 거래, 부당 거래를 통해서 재산을 빼돌립니다. 재벌의 가족이 하나 생겨날 때마다 그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당한 내부 거래로 상속세 한 푼 안 내고 다 재산을 물려줍니다. 하청업체, 계열회사 이런 데다가 단과으로 치고 기술 탈취하고 부당한 착취를 통해서 부를 쌓고 있습니다. 노동과 자본이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되는데 언제나 노동자들 탄압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 80%에 달하던 가계소득, 즉 노동자들 소득이 지금 62.8%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몫을 다 기업 측이 가지고
기업 중에서도 재벌 대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하면 단가 우려치기로 그 이익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열심히 생산성 향상하려고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창업자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해 놓으면 다 기술 베끼고 뺏어가가지고 일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젊은이들, 창업하는 사람들, 지금은 유행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아이템이 좋고 창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해외로 나가라. 한국에서는 절대로 창업하지 마라. 창업하면 바로 뺏긴다. 이렇게 불공정한 경쟁이 판을 치는 나라이다 보니까 누구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그야말로 합당한 시장 경제 질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노동의 몫을 늘려야 국민의 주머니가 두터워지고, 국민의 주머니가 두터워져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대기업, 재벌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하지만 소수가 그걸 다 취득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합니까? 경제의 목적은 함께 잘 사는 겁니다. 경세, 재민의 약자가 경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총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독점합니다. 기회와 자원도 독점하고 경쟁은 불공정하고 배분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체제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이 뜯어고치는 일이 엄청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미 합의했던 것, 이미 우리가 만들었던 규칙, 법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경쟁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당한 내부 거래를 통해서 재벌 가문들이 재산을 빼돌리니까 경쟁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거 명백하게 배임죄입니다. 우리 형법에 배임죄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벌들은 아무리 부당 내부 거래해도 처벌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 만원짜리를 2만원에 사주고 2만원짜리를 만원에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빼돌리면 이거 분명히 배임죄인데, 이거 경영권이라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개인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주주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부당한 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도 이런 걸로 많이 처벌됩니다. 그런데 재벌들은 처벌되지 않아요. 법대로 배임죄를 적용해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만 만들어도 사실은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 중소기업들은 고용 늘려서 국민들 일자리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 기술 탈취하고 단가 고치는 거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약 그랬다면 징벌 배상으로 회사 망합니다. 미국 사례가 법을 잘 지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준법 의식이 높아서 착해서 법 잘 지키는 거 아닙니다. 왜 법을 잘 지키느냐?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면 직접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징벌 배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힘센 사람이 세게 법을 어길수록, 많이 어길수록, 많이 이익을 얻을수록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쩌다가 재수없게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기소돼서 감옥을 가도 대통령 한번 만나고 최순실한테 돈 몇 푼 집어주면 그냥 바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기득권자들,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왜 대한민국이겠습니까? 나쁜 짓을 해도 벌 받지 않으니까. 나쁜 짓을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힘센 사람이 장땡이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합의한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시키지 마라. 노동자가 동일 내도 52시간 이상 일하면 처벌한다. 사용자를 처벌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5일 8시간 그리고 12시간 이상 일하지 마라. 그리고 그만큼 일자리를 나눈다.
그런데 실제로 52시간 이상 불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무려 360만 명을 넘습니다. 이 3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누가 이러고 있느냐? 대기업들입니다. 이 52시간 이상 일하는 360만 명의 노동자들을 52시간까지만 일하게 하고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만큼을 52시간까지 일하는 사람을 새롭게 고용하면 최하 20만에서 최대 80만 개까지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불법을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불법만 시정해도 일자리가 수십만 개가 순식간에 늘어나는데 이거 하지 않습니다. 당자들 편드느라고 국가 권력이 편향되게 행사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불법만 시정해도 일자리 늘리는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겨우 1시간에 6,030원 주고 있는 이 최저임금, 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가 240만 명을 넘습니다. 왜 이 240만 명은 우리가 합의한 그 5달러밖에 안 되는 그 임금조차도 못하고 못 받고 살아야 됩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인데 우리 노동법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8시간까지 일할 때는 그냥 주던 월급 주고 8시간을 초과해서 법정 근로를 초과해서 일할 때는 주던 월급의 1.5배를 줘라.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대기업들이 52시간을 초과해서 왜 1.5배씩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있을까? 차라리 기본 고용만 주면 되는 사람을 고용하지 왜 연장 근로를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하고 있을까?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법에는 1.5배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통계를 따져보니까 0.8배밖에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편법이 동원된 거예요. 급여를 정기적으로 안 주고 다 상여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연말 상여, 뭐 명절 상여, 성과 상여, 무슨 이상한 이름의 상여금을 자꾸 준 다음에 그거를 1.5배 계산할 때 빼버리는 겁니다. 총력으로 따지면 연장 근로 시키는 시간의 봉급이 더 작아요. 0.8배를 줍니다. 이게 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이걸 노동부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법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사용자 편을 들어가지고 상여금은 아예 기본 통상임금 산정에서 빼도 된다. 이런 식의 지침을 만들었어요. 이 지침은 노동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했습니다.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주는 거는 다 통상임금 계산에다가 거기 곱하기 1.5배를 줘라. 그렇게 했더니 정부에서 새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포괄임금제니 아니면은 통상임금 계산 방법을 바꿔가지고 일정한 것들은 노동부의 재량으로 지침으로 통상임금에서 뺄 수 있게 그런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노동개혁, 그들이 말하는 개혁입법이고 우리가 볼 때는 노동계약입법입니다. 또 있습니다. 불법 파견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 착취를 막기 위해서 노동자와 사용자를 직접 고용해라. 그런데 사내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파견근로를 대기업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만 명입니다. 이 40만 명이 사내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는데도 보수가 다릅니다. 이거 명백히 불법입니다. 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이거 사내하청 불법이니까 직접 고용한 노동자 인정해라. 판결을 하니까 그 판결 받은 사람만 바꿔주고 다 판결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 판결 받는데 5년 10년 걸립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고 법을 기술적으로 어기면 어길수록 이익을 보는 나라가 된 겁니다. 나보고 쓰는 게 아니네. 방송 좀 저도 해야 되는데.
이 노동법 우리가 약속한 것들만 지켜도 일자리 만드는 거 정말 쉽습니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저녁이 있는 삶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가족과 보낼 수 있습니다. 누구요? 아, 댓글이에요? 권리 당원됐어요. 권리 당원을 많이 해주세요. 변방위 이사 또 상정하셨네요. 대한민국 핵사이다. 시장님 또는 권리 당원됐어요. 근데 이거 드신 분 누구예요? 기자는 아닌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노동법도 그렇습니다. 이 법만 잘 지켜도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 됩니다. 제가 재벌 체제 해체하자 이랬더니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벌 기업을 없애자는 말이냐. 누가 재벌 기업을 없애자고 있습니까? 기업들에 대한 재벌 가문의 부당한 지배 구조를 고치자. 부당한 내부 거래 못하게 하자.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자. 제대로 된 시장 질서 회복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업들은 실제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세금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금 OECD 평균적으로 실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실효세율로 22%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15%밖에 안 됩니다. 아니 동네에서 식당 하거나 무슨 장사해가지고 1년에 8,800만 원 이상 벌면은 세금을 38% 내야 돼요. 그런데 35조 원 영업이익을 내면 15%만 내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감세하고 특수한 소수 엄청난 이익을 버는 쪽은 증세해야 맞습니다. 아니 200억 버는 회사하고 35조 원 버는 회사하고 왜 세율이 똑같습니까? 유럽 수준, 유럽의 평균 수준, OECD 평균 수준 정도만 가도 증세는 해도 국제 경쟁력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59만 개 기업 법인 중에서 500억 이상 영업이익을 얻는 곳이 0.07%, 440개쯤 됩니다. 이 440개 정도 되는 이 대기업들의 500억 이상 몫에 대해서만 뭐 구간을 좀 쪼개더라도 여하튼 평균적으로 현재 22%에서 30%로 세율을 8%만 올리면 연간 평균 15조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0억 이상 버는 사람, 이 중에 10억 이상 버는 분 있어요? 말이 없는 뭐 개 있나 본데? 네, 축하합니다. 이 10억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세율을 50%로 12% 정도만 올려둬도 1년에 세금을 2조 5천억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8,800만 원 버는 사람들 1억 정도 버는 사람은 세금을 37% 내는데 38% 내는데 아니 1년에 보수를 300억 받는 사람도 왜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1년에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 1년에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3,700명밖에 안 됩니다. 이 3,700명을 50%까지 증세하면 2조 5천억씩 걸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공평하게 내야 되는 겁니다. 많이 번 사람은 좀 많이, 적게 번 사람은 적게, 아주 못 번 사람은 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고 있어요. 어서 올라가다가 더 부자가 되면 더 적게 되고 있어요. 이거를 고치는 것만 해도 약 17조에서 18조 원 정도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 이럴 때 우리가 좀 자랑도 좀 해야 됩니다. 자꾸 좀 성남시민만 잘 살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나라를 뜯어고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아무리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무슨 복지정책이 뭐니 뭐 청년배당, 교복지원, 산후조리 지원, 노인복지, 교육복지, 보육복지, 장애인복지 등등 이 복지를 다른 데가 안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합치니까 한 900억 정도, 1인당 9만 원도 안 됩니다. 국가 정체로 성남시 정체로 확대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5천만 명이니까 10만 원 치고 5조 원이면 됩니다. 9만 원이면 5, 9, 45, 4조 5천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1년 국가 예산이 내년 본 예산만 400조입니다. 400조. 400조 5천억인가 6천억인가 그렇습니다. 1.2%만 아끼면 1.2%만 조정하면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성남으로 이사 가고 싶은 정도의 그런 변화를 당장 만들 수 있습니다. 5조 원 만드는 거 대통령이 재경부 장관 보고 확 인상 쓰면서 1시간 안에 해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1시간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15조 원 17조 원 세금 더 걷는 거 우리 국민들이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기업도 절대 손해 아닙니다. 선진 국가들 다 이쪽으로 세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금 내는 만큼 국제적으로 내는 정도 평균치만 내도 경쟁력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노동을 강화하고 세금 재벌들 대기업들 증세하고 이러면은 기업들 혹시 해외 탈출하지 않을까? 세상에서 대한민국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 안에 든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기업하기가 좋으냐? 특히 나쁜 짓 하기가 좋습니다. 노동 탄압해주지요. 세금 마구 깎아주지요. 막 회사 돈을 수천억을 횡령하고 해먹어도 처벌도 안 되지. 혹시라도 재수없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적당히 비비면은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바로 풀어줍니다.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절대로 탈출 안 합니다. 세금도 전 세계 어디보다도 낮습니다. 물론 뭐 어디 조그마한 나라 세금 걷어가지고 국적 이용해서 돈 버는 그런 몇 군데 예외적인 국가 말고 정상적인 규모의 정상적인 나라들은 다 대한민국보다 세금 많습니다. 세금 더 낸다고 기업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불합리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정하게 하자는 겁니다. 공정하게. 근데 이걸 누가 진보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거 진보 아닙니다. 진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있는 가치와 질서 말고 좀 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분배가 기여한 만큼 합리적인 나라 만들자는 건 우리가 헌법에 이미 합의해 놓은 거예요. 법을 지키자, 나쁜 짓 하면 처벌하자. 이거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 정해진 법을 지키자고 하는 게 그게 진보입니까? 이거는 보수입니다. 이게 바로 보수의 가치죠. 누가 그런 얘기도 해요. 그건 그렇다 치고 복지정책을 많이 하는 거니까 이거 혹시 진보 아니냐? 이것도 아닙니다. 복지정책에서 국가 재정을 분배하는 문제하고 경제적 영역에서 나누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가가 쓰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책임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 질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써야죠. 그런데 이 비용은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비용이니까. 비용 말고 써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써야죠. 그걸 복지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 34조 2항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비용은 최소한으로 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 지출을 최대한 늘려라.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하자, 정해진 대로 하자고 하는 것은 결코 진보의 가치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합의한,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와 질서를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보수의 가치예요. 누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자고 하는 걸 진보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까 그럽니다. 특히 김무성 이분, 제가 성남에 복지 증진한다고 했더니 악마의 속성임이라고 저는 악마라고 그랬는데, 심지어 복지 확대하면 국민 나태해진다 이런 소리 하셨는데, 국민이
뭘 주면 먹고 배불러서 배 두드리고 노는 개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보수라고 자기들 포장하지만 사실은 그 알맹이를 듣다 보면 부패, 불법, 부정 이런 거 저지르는 사회악들이에요. 마지막 박수 한번 치세요. 그 사람들은 제거하고. 이 사회학들이 자기의 지위,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보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보수와 진보의 가치도 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보수란 사회학이 아니다. 보수란 비상식이 아니다. 보수란 불법, 부정, 부패가 아니다. 보수란 이 나라의 바람직한 가치를 지키려는 선량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김무성이나 새누리당이나 박근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보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보수를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수와 사회학을 분류해야 돼요. 보수는 존중하고 함께 가되 사회학은 분리해서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사를 내야 돼요. 박수 한번 쳐주자니까 저보고 이게 과격한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음해죠. 저는 진보주의자 아닙니다. 진보주의자는 우리 민주노동당 또는 지금 정의당 또는 노동당 또는 녹색당 이런 데가 진보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진보당 아니에요. 민주당은 보수당입니다. 진짜 보수. 이 가짜 보수. 사회악이면서 포장하고 있는 이 가짜 보수들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확 쓸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오늘 저녁에 이게 오후에 부결이 된다. 새누리당이 반대했다. 그럼 자기가 보수가 아니라 사회악임을 5천만 국민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처단하면 됩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점으로 가결돼도 좋고 부결돼도 좋고 이런 마음으로 확실히 내쫓자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제가 약간 연구를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할 때 합의했던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이번에 정말 실현할 겁니다. 진짜 자유로운다.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다. 이때까지 가짜도 자유로워가지고 힘센 사람만 자유롭고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은 목숨 끊을 자유만 있어가지고 1년에 16,000명씩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떠나는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타살되는 이런 사회 바꿔야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정한 사회. 이게 이번에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못했던 가보지 못한 곳을 이번에 가게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민주공화국을 무혈혁명으로 완성할 기회가 됩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국회니까 저는 국회 아니고 저 변방에 그 변방 삽도 정도 되니까 제가 이 정치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누가 저보고 인기 비결이 뭐냐 자꾸 그래요. 제가 인기가 이렇게 좀 있나 봐요. 자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니까 듣기 싫은 사람도 있나? 뭐 그런 것까지. 이재명 시장님 점점 잘생겨지십니다. 이게 이상한데 제가 원래 잘생겼어요. 친일을 꼭 다 쓸어주세요. 보고할수록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헷갈려 버렸잖아요 지금. 정치가 원래는 우리가 교과서로 말할 때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이 다 결정하고 국민이 다 집행하고 국민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역적 한계, 워낙 분산되어 있고 워낙 또 숫자가 많은 규모의 한계 이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리인을 뽑아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인들은 그야말로 종이죠. 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자로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국민들도 어느 날부터는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심부름도 뽑아놨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듣고 우리를 자꾸 지배를 하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국민은 숫자는 많되 너무 분산되어 있는 개인들이었던 겁니다.
모래알처럼. 저항하고 싶어도 혼자 해봐야 5천만 분의 1이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감에 빠집니다. 이 틈을 이용해가지고 정치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 다음에 자기들 관철해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실망하고 화나고 그래서 많이 떠났습니다. 정치적 무관심. 또는 참여는 하되 원망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정치 불만이죠. 그런데 이거는 비정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새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새 길이 뭐냐?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의 제도, 대의를 뽑아서 정치하는 제도를 아니고도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역적 한계, 너무 지역이 넓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 한꺼번에 논의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한계들이 이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기 막 누가 막 떠드네.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뜻을 관철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국민들끼리 뜻을 모으고 정보를 전달하고 나쁜 정보 걸러내고 사실만을 기초해서 정치에 우리 대리인 여러분 우리 모습 우리가 이걸 원하니까 이걸 해 라고 관철할 수 있는 사회가 됐어요. 요인은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치 권력들, 정치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받는 피해가 너무 커졌어요. 사회적인 격차와 불평등이 너무 커지고 불공정이 너무 심화되니까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에는 고립되어서 외로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정부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모으고 그 힘을 모아서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즉 지금까지는 정치 세력 우위 정치였다면 지금은 국민 우위 정치 시대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끌려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요구를 관철한다. 심지어 우리가 직접 한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대표적으로 목격한 현상이 영국의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의 정치 세력들은 다 원치 않았어요. 이후에 남는 게 자기들의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이익이다. 그러나 영국 국민들은 영국 전체의 이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고 특정 소수가 영국의 이익을 대부분 차지하고 대부분의 영국 국민들은 피해를 보니 일자리도 잃고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영국의 이익보다는 우리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영국은 소외되더라도 국민이 더 많은 삶이 잘 살 수 있는 고립을 선택하자. 이렇게 해서 이익을 탓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치 기득권 세력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그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데 여기에 반란이 일어난 거죠. 국민과 함께 정치 기득권 세력들을 점령하려는, 전복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가 공화당 지지자인 백인 노동자, 저항력의 백인 노동자들과 손잡고 공화당을 삼켰습니다. 기득체제를 뒤엎는 데 성공했어요. 민주당도 버니 샌더스가 정책과 실적과 서민들의 중산층의 믿음을 무기로 민주당을 거의 뒤집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버니 샌더스는 실패했죠. 대중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중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대중의 열망을 배신한 기득권을 선택한 민주당 버리고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대중의 열망을 받아들여서 무너진 점령당한 공화당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흐름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오스트리아의 대선, 필리핀 대선, 대만의 총통선거, 스페인의 포데모스 다 국민과 직접 교류하면서 국민들을 잘 따른
그 정치 세력들이 이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는 국민을 계동하고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정치는 국민의 뜻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지도자가 아니라 서포터를 얼마나 잘하느냐, 서포터 중에서 고르게 됐습니다.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그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국민들 흥분해서 저러는 거지, 곧 흥분이 가라앉으면 집으로 가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 정치에서 정하는 바대로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큰 코 다칩니다. 조용해야 됩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집의 주인들이 전까지는 집안에서 우리 모습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다 텔레비로 보고만 받았어요. 안에서 보면 우리 모습들 열심히 하고 있구나. 물론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몰라요. 뭐 훔치고 뺏고 빼돌리고 땡땡이 치고 심지어 주인 때리고 저기 곡간 불질러 가지고 불쬐고 이런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보지 않고 그냥 보고서 들어온 데를 보고 그냥 빨간색, 파란색, 그래 빨간색 몇 개, 파란색 몇 개나 해라, 이렇게 결정했죠. 그런데 이제 너무 상황이 심각하고 주인들이 드디어 문을 열고 내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문 밖에 뛰어나와서 보니까 집에 저쪽에 막 불 타고 있어요. 우리 박근혜라는 모습이 거기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 좀 쬐겠다고. 거기다 누가 불 꺼야 되는데 불 끄기는 거니 옆에서 쑥닥쑥닥 하고 있어요. 야, 오늘 다음에 뭐 훔쳐먹을까? 또 옆에 보니까 한 무리는 불 끈다고 끄긴 끄는데 전혀 불 끌 실력이 안 됩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직접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불을 끄고 있는데 그 불 끄는데 땡땡이 치는 사람, 전혀 불 끄는데 도움이 안 되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기만 하는 사람, 불 지른 인간, 심지어 불 지른 인간하고 손잡고 다시 어떻게 무슨 해먹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지금 국민들이 다 직접 가려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속이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혹시 아바타 영화 보셨어요? 아바타 영화를 보면 그 종족들이 큰 나무 밑에서 누군가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전부 손을 잡고 교감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오죠? 영화 안 봤군요. 좀 보고 사세요. 거기에 보면 말과 사람들, 나무와 사람들이 이 신경선을 연결해가지고 교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어떤 상태냐면 네트워크, SNS,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신경선을 연결해 놓고 있어요. 대중들이 고립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손을 잡고 신경으로 정보를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무서울 정도로 발달하는 거예요. 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뽑힌 대리인들, 기득 세력들은 이걸 아직도 옛날에 다 고립된 개인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체들을 통해서 조작된 정보를 주면은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또는 자기 편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중들끼리, 국민들끼리 신경선으로 실시간으로 조밀하게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해놓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받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모으고 실시간으로 자기 주장을 표출하고 있어요. 이번 촛불 시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정치 집단도, 어떤 뛰어난 정치인도 결코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넘어서지 못한다. 가장 이 집단 지성에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 속에서 함께하고 국민을 서포트하는 그런 대인, 그런 모습들이 겨우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 정도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조금이라도 괴리되어 있거나 자기 이익에 집중하고 나면 당연히 그로부터 미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민들은 집단지성을 가진 국민 대중들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이번 총선에서 일부 경험했어요. 이번 총선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종편들이 막 저렇게 막 이런 정보를 막 하니까
새누리당이 200석을 하지 않을까, 개헌선 확보하지 않을까, 180석 하지 않을까, 온 국민이 다 걱정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 걱정했죠. 나는 안 속는데 다른 사람은 속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새누리당이 응징을 당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징을 당했어요. 그게 바로 집단지성입니다. 이 경험을 하고도 아직도 국민들을 동원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김무성 대표처럼 야 이거 탄핵한데 찬성하고 나 속죄한 다음에 나와서 제3지대 만들어가지고 다시 복권해야지 이런 생각한다면 반드시 형징을 당하게 된다. 5분 남았다고 그러면 2분 남았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선수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진선미 의원이시군요. 진선미 의원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어디 계세요? 진선미 의원님 준비 일로 오세요. 공동 출연 가야 돼요? 일로 오세요 빨리. 우리 진선미 의원은 제가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 활동할 때 제 후배죠. 진선미 의원은 항상 아무데나 낯설어서 팟캐스트 한지 있으신가요? 이건 팟캐스트는 차라리 괜찮아요. 여기 신문 내주기라는데 여기 혼자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뭐 전 필리버터 해보셨으니까 잘하실 것 같고요. 저는 정리 삼아서 좀 인기 말씀드리고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우리가 서로 합의해놓고 그런 헌법 만들어놓고 제대로 그 실현하지 못해서 이 나라가 입장이 됐습니다. 매국한 세력, 나라 팔아먹는 세력, 분단 세력, 쿠데타 세력, 학살 세력, 인권 침해하고 부정부패 먹은 그 부패와 독재와 친일 내국 세력, 이들이 계속 자기의 권력을 확대해왔죠.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은 불평등과 불공정과 격차 때문에 침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그 침몰 위기에서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구체제를 밀어내고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뭐 새롭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미 합의해놨던 거, 우리가 만들었던 거, 그거 제대로 하면 됩니다. 공정한 경쟁, 평등한 기회, 합당한 배분, 인권과 평화가 보장되는 나라, 복지가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특히 평화롭게 통일된 나라, 이거 만들어야죠. 저는 이번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선미 의원처럼 훌륭한 분도 계시고 하니까 국회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시 변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